어머님, 베트남 다녀오실래요? 어? 이번엔 저랑 단둘이요. 베트남 다녀오실래요? 이번엔 저랑 단둘이요. 5년 동안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제안했을 때 김선영 씨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여행이 아니라는 걸요. 통장 위치를 물어보고 도장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냉장고를 비우고 집 열쇠까지 가져가던 그 일주일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70년을 참고 살아온 사람은 가족을 의심하는 것보다 내가 예민한가? 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3만 피트 상공, 베트남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뒷좌석에 낯선 남자가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공항 도착 후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이 김선영 씨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70대 여성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기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김선영 씨는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부산에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온 그녀는 예고 없는 방문객이 뜻하는 바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좋은 소식은 전화로 오고 나쁜 소식은 문 앞에 선 채로 온다는 것을요. 문을 열자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인쇄된 여행 일정표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어머님, 베트남 다녀오실래요? 이번엔 저랑 단둘이요. 김선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며느리와 나눈 대화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필요할 때만 건네는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했거든요. 명절에도 서울에 올라가면 며느리는 부엌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거실에서 마주 앉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선영 씨는 알아챘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 놓인 서랍장,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통장 봉투 쪽을 자꾸 훑쳤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평소 말이 많던 아들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이상했지요. 마치 대본을 외운 사람처럼 며느리가 하는 말에 그저 동의만 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여권만 챙기시면 돼요. 김선영 씨는 그 순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진심으로 잘해주려는 건데 내가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70년을 살아오며 늘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도, 시어머니가 구박을 할 때도,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도요.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내가 이해하면 끝난다고 믿으며 살아왔지요. 그래, 그럼 고맙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야 김선영 씨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선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지요. 그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요. 하지만 그 불안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할 리 없어. 내가 외로워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김선영 씨는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비행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 그리고 혹시 모를 며느리와의 화해. 그 기대가 불안을 조금씩 덮어갔지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덫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걸음이라는 사실을요. 며느리의 눈빛 속에 담긴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김선영 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은 베트남 공항 화장실 앞에서 건네받을 쪽지 한 장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 지우는 거의 매일 김선영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여행 일정표를 들고 왔고, 그 다음엔 집 목록을 작성하겠다며 방 안까지 들어왔으며, 그 다음엔 아예 열쇠를 받아가겠다고 했지요. 김선영 씨는 그럴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님 편하시라고 제가 다 챙길게요라고 하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며느리는 거실 서랍장 앞에 앉아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영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며느리가 해외에서 만약에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해야 하잖아요 라고 덧붙이자 대답해 주었어요. 저기 두 번째 서랍에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김선영 씨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지요. 다음 날엔 도장 위치를 물었고, 그 다음 날엔 휴대폰 비밀번호를 물었으며, 그 다음엔 은행 앱 사용법까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논리적인 이유를 댔어요. 해외에서 인증이 필요할 수 있대요. 긴급 상황 대비해야 한다고 여행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김선영 씨는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왜인지 계속 찜찜했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깊숙이 파고들었거든요.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씩 체크하며 확인하는 느낌이었지요.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하세요? 비밀번호 뭐예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김선영 씨는 처음으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저도 어머님 것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 다 이렇게 한대요 하고 있었어요. 결국 김선영 씨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감사해요. 어머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엔 안도감 같은 게 섞여 있었지요. 무언가를 성공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집에 들어와 김선영 씨의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선영 씨가 정성껏 담가놓은 김치, 며칠 전 만들어둔 반찬, 심지어 냉동실에 보관해둔 국물까지 전부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김선영 씨가 놀라 물었을 때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행 가시는 동안 상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다 새로 해드릴게요.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김선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반찬들은 이틀 전에 담근 것이었고 김치는 아직 익지도 않았거든요. 상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오래된 음식을 버리듯 거침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책임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김선영 씨는 깨달았어요. 이건 반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 결정권을 빼앗기는 거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비우며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김선영 씨는 그저 구석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지요. 김선영 씨가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은 눈을 피하며 지우가 다 알아서 하잖아. 엄마는 그냥 쉬어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김선영 씨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여행자 보험 들어야 해서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영 씨는 그 서류를 보며 왜 여행자 보험에 이런 게 필요하지? 하고 의아했지만 며느리가 요즘 다 이렇게 한대요. 해외 사고 대비해서요라고 하자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김선영 씨의 집 열쇠를 하나 더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실 동안 화분도 좀 봐드리고 집도 환기시켜야 하잖아요. 김선영 씨는 그 말에 열쇠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열쇠를 받아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왜인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넘겨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날 밤 김선영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통장, 도장,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서류, 열쇠 왜 이렇게까지 많은 걸 물어봤을까? 왜 냉장고까지 비웠을까? 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김선영 씨는 그 불안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잘해주려는 건데 자기가 의심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더 컸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여행 잘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김선영 씨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가방에 넣은 서류가 단순한 여행자 보험 서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공항이 아니라 덫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계획은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베트남 공항에 도착한 후 뒷좌석 낯선 남자가 건넨 쪽지 한 장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비행기가 베트남 땅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김선영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일어나 짐칸을 열고 김선영 씨의 가방을 꺼내주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며느리는 김선영 씨의 팔을 잡았어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잡았지요. 어머님, 사람 많으니까 제가 다 안내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김선영 씨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김선영 씨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설 때도 며느리는 김선영 씨의 여권을 꺼내주지 않았어요. 자기 가방에서 두 사람의 여권을 한꺼번에 꺼내 심사관에게 건넸지요. 김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에게 여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김선영 씨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택시 불러올게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덧붙였어요. 화장실 먼저 다녀오세요.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선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쪽지에 적혀 있던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지요. 공항 도착 후 절대 혼자 화장실 가지 마세요. 며느리는 지금 자기를 화장실로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김선영 씨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안 급해. 김선영 씨가 그렇게 대답하자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당혹스러움 혹은 초조함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택시 타면 한참 가야 하거든요. 며느리는 김선영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김선영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순종하며 살아온 김선영 씨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말을 거부한 순간이었지요. 괜찮다니까, 나 지금 안 급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김선영 씨는 확신했어요. 며느리의 계획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김선영 씨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택시 불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김선영 씨는 재빨리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따라왔지만 김선영 씨는 이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거울 앞에 선 김선영 씨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떨리고 70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따라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끝이야. 김선영 씨는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비행기에서 쪽지를 건넸던 그 남성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김선영 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김선영 씨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화장실 옆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로 김선영 씨를 안내했고 그곳에는 공항 직원과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남성은 자기를 베트남 교민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행기에서 며느리분이 현지 브로커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권만 빼면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김선영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공항 직원이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주었고 김선영 씨는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진짜로 날 버릴 생각이었구나. 교민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영사관에 이미 연락했다고 곧 직원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30분 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김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고 영사관 직원은 즉시 한국의 변호사와 연결해 주었지요. 선영 씨, 지금 즉시 모든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김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어봤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이체 한도를 0원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선영 씨, 이미 며느리분이 어제 은행에 오셨습니다. 위임장을 들고 왔더군요. 다행히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서 본인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김선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요구했던 서류들이 바로
그 위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귀국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국 도착하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김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사관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며느리한테 제가 여기 있다는 거 알리지 말아주세요. 영사관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선영 씨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지요. 그날 밤 김선영 씨는 영사관의 도움으로 다른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지 못하는 항공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며느리가 김선영 씨를 찾아 공항을 헤매는 동안 김선영 씨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의 밤하늘이 멀어졌어요. 김선영 씨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7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던 김선영 씨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을 가르며 한국으로 향했고 김선영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요. 한국에 돌아온 김선영 씨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변호사와 함께 며칠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요. 은행에서 며느리가 가져갔던 위임장, 사본을 받아왔고 보험회사에서는 며느리가 문의했던 해외 사망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며느리의 가방에서 발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영사관에서 며느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것들이었지요. 그 안에는 김선영 씨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가 미리 기재된 사망진단서 양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 씨, 이건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예요. 김선영 씨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 양식을 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될 뻔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이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김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국 5일째 되던 날 김선영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집으로 오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요.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어머님, 어디 계세요? 베트남에서 연락이 안 돼서라고 말했지만 김선영 씨는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 그날 저녁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우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김선영 씨와 눈이 마주쳤지요. 김선영 씨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아. 짧은 한 단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에서 처음 나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건너편 소파에 앉았어요. 김선영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 사본이었어요. 며느리가 여행자 보험용이라며 요구했던 그 서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감증명서였어요.
며느리가 은행에 제출하려 했던 바로 그 서류였지요. 세 번째는 위임장이었습니다. 김선영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김선영 씨는 그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서류를 꺼낼 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양식이었어요. 이름칸에는 김선영이라고 미리 적혀 있었고 주민번호 앞자리도 기재되어 있었지요. 사망 원인과 날짜만 비워둔 채로요. 이게 뭐야? 아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 씨는 아들을 보지 않고 며느리만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김선영 씨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베트남에 버리려고 했다는 거 다 알아.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많으면 사람을 죽여도 돼? 김선영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준호는 옆에서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지우가 그냥 여행 가자고만이라고 변명했지만 김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알고도 모른 척했어. 냉장고 비울 때, 서류 요구할 때, 열쇠 가져갈 때, 넌 다 보고도 말리지 않았잖아.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요, 어머님.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이요. 하지만 김선영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나가. 짧고 명확한 한 단어였어요. 어머님, 나가라고 다신 연락하지 마.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용서를 빌었지만 김선영 씨는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김선영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진짜, 넌 내 아들이지만 이제 내 가족은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김선영 씨는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 밖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선영 씨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어요. 조용해진 집에서 김선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7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선영 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탈취 미수.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릴 것이고 힘들 것이지만 김선영 씨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산 바다가 저 멀리 보였고 해가 지고 있었지요. 김선영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깨달았어요. 노후에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내 결정권이고 내 정보이고 내 존엄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김선영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지요. 김선영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구나. 그리고 그날 밤 김선영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70년을 살아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김선영 씨는 몸소 보여주었지요.